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 후반 남성입니다. 저도 여기 고부 갈등이나 처남매 갈등 같은 내용 보내고 싶었지만 뭔가 그런 부분보단 훨씬 더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남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장르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이죠. 일단 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정확히는 저와 제 친구 얘기예요. 제 친구 지환이는 저랑 고등학교 동기였는데 둘 다 먼 곳에서 각자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그 이유인즉슨 둘 다 공부를 되게 잘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둘 다 공부 못했기에 먼 지역까지 학교 가게 된 거죠. 그때 한창 반에서 싸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고 전 가급적 그 무리에 휘말리지 않고 싶었어요. 하지만 유독 시비 거는 녀석이 있어서 싸움이 붙었는데 이때 저를 슬쩍 빼준 게 바로 지환이었답니다. 야야야 살살해. 우리 여기서 더 문제 생기면 갈 데도 없어.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지. 싸우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졸로 끝난다니까. 냉정히들 좀 생각하자. 응? 이러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바람에 다들 한창 날 세웠던 모습 낮추고 각자 길로 가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둘이 썩 사이 좋았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때 우연히 도움받긴 했지만 전 그냥 학교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아무리 똑같이 사고치고 성적 떨어지는 인간들의 집합소라지만 여기 안에서도 순위가 있더라고요. 약자를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들 몰아붙이는 것들은 왠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제 환경부터 썩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초등학생일 무렵 엄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셨어요. 자식이라곤 딱 하나 저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아들 내미를 두고 둘이서 매번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엄마가 어느 날 돌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재야, 엄마 너네 아빠랑 이혼할 거야.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충재 너는 엄마랑 같이 살아나가면 돼. 너네 아빠 집에 관심도 없잖아. 너를 제대로 봐줄 수 있을 리가 없어. 아무튼 아빠랑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러면서 갑작스레 이혼 선언을 하시니 어린 마음에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를 완전히 망쳐버렸고 중학교 가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성적도 곤두박질치고 툭하면 시비가 붙었어요. 하지만 이때 제가 비밀로 했던 게 있는데요. 그 사이사이 잠깐 아버지를 만났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버지랑 떨어져서 엄마랑 새로운 집을 얻어서 살 때 중간중간 아버지 생각이 났었거든요. 적어도 저에게는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답니다. 두 분이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지금의 나이가 되어서도 정확히 몰라요. 그냥 남녀 사이였으니 이유가 있었겠거니 싶을 정도로 뚜렷하게 대체 왜 그렇게 싸우셨는지는 모른답니다. 아버지는 저랑 놀아주신 시간도 꽤 많았고 제가 배고파할 때 라면에다 꼭 계란을 2개 넣어가지고 찬밥 반 공기를 대령해서 갖다 주셨거든요. 새벽에 그걸 아버지랑 먹던 기억이 선명한데 갑작스레 분리되어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 이런 갑작스런 결핍을 감당하긴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엄마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충재야, 너 아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와도 돼. 아빠한테도 그 정도는 얘기해뒀다. 대신 엄마는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만나고 싶으면 둘이서만 만나고 오면 돼. 엄마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선뜻 당장 그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오겠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연락을 했는데 아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겨울쯤이었을 거예요. 새벽녘쯤 돼요. 왠지 모르게 정말 견딜 수 없이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이혼하셔서 떨어져 산 지 2년쯤 되었는데 문득 그때 너무너무 생각이 났던 거죠.
새벽까지 아버지랑 같이 TV를 보고 라면 먹고 뒹굴던 기억이 나서 저도 모르게 그만 거실에 있는 전화기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약간 잠겨 있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빠, 나, 충재. 아버지는 제 말에 한참 답을 안 하고 계시더니 이내 헛기침을 하시고 다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재야, 안 잤어? 왜 안 잤어? 이 시간까지? 뭐 하고 있었어? 아빠, 아빠 나 라면 먹고 싶어. 아빠랑 같이 TV도 보고 싶어. 그때 이미 제 키는 175cm를 훌쩍 넘겨버린 거고 초등학생이었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질질 짜면서 아빠 보고 싶다고 울고 있었어요. 꾹 참고 참았던 마음이 튀어나와 버렸고 게다가 전 사춘기도 일찍 왔었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저를 달래주면서 조만간 만나서 라면 먹자, 놀러 와라 하고 말씀을 남기셨죠. 그래서 엄마한테 딱히 말하지 않고 학교 끝난 뒤에 곧장 아버지한테로 가기도 하고 학원을 간다고 거짓말하고 가게도 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알 수 있을 리가 없어 보였어요. 왜냐면 그때 새 아빠가 생겼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었거든요. 엄마는 양쪽으로 저와 새아빠의 눈치를 보느라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고작 13살이었던 제 눈에도 그게 느껴지고 불편할 정도였으니 별 수 없었답니다. 새아빠는 제가 느끼기에 너무 불편한 분이셨고 말수도 별로 없고 저와 시간도 딱히 보내지 않았어요. 아무튼 너무 저에게는 어려운 분이었고 엄마가 저를 돌봐주시긴 하지만 여러모로 실망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 점점 더 엇나가게 되었고 사고를 칠 동안에도 엄마는 전혀 제 문제의 본질을 알아주시지 않았답니다. 어느샌가부터 저도 아버지에게도 잘 연락을 안 하게 되었고요. 그런 식으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고 있던 저는 고등학교에 어찌어찌 진학했고 거기서 지환이도 만나고 제 기준에 벗어나 아주 꼴사납게 굴던 반 장녀석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녀석이 툭하면 지 엄마를 학교에 데리고 와서는 건들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더 얄밉고 싫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 사고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뭔가 하다가 저와 반장은 엄청 큰 싸움이 붙어서 뒹굴게 되었고 그걸 지환이가 들어오다가 봐서 말리다가 셋 다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별 싸움도 아니에요. 지나가던 저를 그 녀석이 발을 걸었고 전 잘됐다 싶어서 달려들었던 거죠. 그러던 입원을 했고 그때 지환이랑은 같은 병실에 있었는데요. 참 어이없게도 이날 저희 엄마는 잠깐 들리셨다가 바쁘다고 가버리셨어요. 허탈해하는 절 보더니 지환이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넌 좋겠다. 엄마가 얼굴 보러 오기라도 하셨네. 우리 엄마는 전화했는데도 안 왔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지환이는 여러모로 이 상황이 자기보다 낫다면서 부럽다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이후로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확 친해진 건 아니지만 묘하게 둘이 같이 붙어 다니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해서 데려왔더니 몇 번 밥 얻어먹고는 맛있다면서 자꾸 오는 거예요. 충재야, 너네 엄마 김치 진짜 맛있어. 내가 다음에 라면 몇 개 갖고 갈 테니까 그거 끓여서 같이 먹자. 또 가도 돼? 하도 이렇게 말하는 통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데려왔고 엄마는 친구 데려온 걸 보고 반가워하셨죠.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인사를 하려던 어느 날, 그날 마침 집에 새 아빠가 계셨어요. 지환이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했고 새 아빠는 헛기침을 하시더니 그냥 나가버리시더군요. 이때 저도 방에 들어와서야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괜히 말을 꺼냈나 싶을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 감돌게 되었고요. 저 사람 우리 아빠 아니야. 새 아빠야. 이렇게 밝히고 난 뒤 이후로 지환이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날 여러 가지로 불편해하는 제 모습이나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었던 거겠죠. 그럼에도 우리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은 채로 계속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대학 선택을 하지 않았고 비슷하게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있어서 취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간단하게 말해 인터넷 구매 대행 쇼핑몰이었어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가 뭘 아는 것도 없고 구매 대행이며 동대문이며 물건을 떼우는 사장님들을 아래 조금씩 격가지 지식들을 익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눈치가 조금 느린 저에 비해 지환이는 늘상 칭찬도 받고 빠릿빠릿하게 일도 잘하더군요. 약간 자신감을 잃게 되기도 하고 좀 기죽어 있었는데 그러던 중 저는 어떤 운명적인 한 인연을 또 마주하게 되었어요. 여기 들어온 막내 직원이었고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던 수진이라는 여자애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아주 많이 놀라 버리게 되었어요. 여지껏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 기준에 눈에 딱 띌 만한 인연은 딱히 경험한 적이 없었거든요. 전날 만난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그런 바보 같은 저에게 아주 우연하게 수진이는 말을 걸었답니다. 저기 오늘 처음 왔는데 여기 뭐 이래요? 사장님도 면접 봤을 때 봤던 그분도 아니고 여기 이상한 데 아니에요? 무슨 일 해야 되는지 왜 정확히 안 알려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사장이랍시고 드나드는 사람이 두어 명 더 있었고 정확한 정체도 몰랐어요. 아마 여럿이 동업을 하는 분위기에서 밑에 직원들만 많이 두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정확히 사이트를 운영하며 구매 대행 물품을 팔기도 하고 그에 관련된 CS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긴 했어요. 저는 마케팅 쪽은 너무 못했던지라 그냥 CS 업무 쪽으로 쭉쭉 밀려나갔고요. 마침 그때 들어온 수진이 친구도 저와 같은 부서였고 둘이 좀 어울리다 보니까 금세 말도 편하게 했어요. 둘이 같이 점심을 먹기도 하고 왠지 그때마다 저는 이상한 감정이 들어서 기분도 나긋나긋해지고 극히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는 걸 조금씩 인식하게 되었어요. 적어도 지환이가 영업과 마케팅 쪽을 돌다가 사무실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감히 고백 같은 건 할 수 없지만 둘이 이렇게 좋게 지내고 싶단 생각만 그득하게 했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환이가 불쑥 사무실로 찾아왔던 날, 저처럼 키가 180이 넘는 데다가 멋스럽게 정장을 차려입은 채로 저를 불렀던 그날, 아무래도 운명의 장난이 일어나 버린 듯 했어요. 어디 있어? 야, 우리 뭔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불쑥 들어왔는데 제 옆칸에 앉아있던 수진이도 동시에 고개를 들었던 거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눈으로 직접 마주하게 되었어요. 누군가와 누군가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말이에요. 오롯이 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설레어하며 몇 주 몇 달간을 조심스럽게 간직해왔던 감정을 쓱 빼앗겨 버리게 되었어요. 빼앗겨 버렸다기보단 그냥 제가 완전히 그들 사이에서 소외가 되어버린 거죠. 이때 알 수 없는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셋이 밥을 먹으러 나갔고 이날 지환이도 평소와 달리 이상했어요. 오래 만나온 친구 녀석이니까 단번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밖에 없었어요. 더불어 수진이도 매일 저랑 같이 밥 먹었던 그 모양새가 아니더군요. 묘하게 여자 같은 분위기를 풍기려는 게 느껴졌어요. 저기 지환 씨는 마케팅 쪽 일이 잘 맞으시나 봐요.
저는 충재한테 많이 도움받고 있어요. 아, 네. 저랑 충재는 친구예요. 고딩 친구랑 오래됐고요. 그럼 똑같이 말 편하게 할까요? 우리 반말할까? 이렇게 둘이 완전히 서로에게 빠져드는 모습을 하필이면 왜 제가 제일 가까운 로열석에 앉아서 관람하게 되었던 걸까요? 저는 속으로 제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진즉 고백해 버릴 걸. 아니면 그래도 소용이 없다면 나는 왜 새삼 지환인 녀석에게 몇 계단씩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걸까 하면서 너무 괴로워졌어요. 수진이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당히 거북하게 끼어 있는 상태였을 텐데 심지어 저는 몇 번이나 수진이의 손을 잡아보는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의 감정을 키워왔었으니 일순간에 갑자기 마음을 정리하기도 힘들었답니다. 이후에 다급해진 마음을 추스리고 초연하게 있으려고 했지만 지환이와 수진이는 눈에 띄게 가까워져만 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인생 최대의 용기를 내어 돌진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상대를 잘못 골랐던 거죠. 수진이에게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바보 천치같이 지환이에게 용기를 내어 돌진했던 거예요. 할 말이 있다고 대뜸 붙잡고 제 생각들을 바쁘게 쏟아내 버렸어요. 애초에 고백할 대상이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지환아, 너 수진이한테 감정 있어? 그런 것 같던데. 내 생각인가? 충재야. 왜 그래 보여? 나도 수진이 괜찮은 것 같아서 말이야. 조만간 사귀자고 말할까 생각하고 있어. 회사 안에서 만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 만나게 되면 여기는 그만두게 하려고. 아는 다른 형네 회사 소개시켜줘서 거기서 일하게 할 생각이야. 참 저도 바보 같았던 게 왜 내 마음대로 이직을 시키냐. 그리고 수진이가 거기에 응할 거란 보장이라도 있느냐 따지지도 못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런 말들이 왈칵 올라왔지만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누르고 삭혀가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결국 그해 회사를 이직한 것은 2명이었으니 한 명은 수진이었고 한 명은 저였어요. 그리고 전 얼마 안 돼서 집안 사정도 있었고 곧장 군대를 가버리게 되었답니다. 제 새아빠는 갈수록 저를 불편해하시는 통에 자주 집에서 부딪히게 되었고 안 그래도 전 예민한 때였거든요. 능력이 있다면 원룸이라도 구해서 나왔겠지만 그럴 상황도 못 되었고 심지어 엄마가 늘 앓는 소리를 해서 용돈도 드리고 있었어요. 제일 원망스러웠던 건 엄마가 결정적인 때에 그 새아빠 그 아저씨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충재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아버지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좀 일일이 그렇게 따지지 말고 맞춰드리고 그래. 아휴, 엄마 너무 피곤하다. 여기서 너무 화가 났던 건 이례적으로 엄마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란 우리 아빠 김정명 씨 한 분인데 말이에요. 심지어 100번 양보해서 아빠의 절반 같은 걸 느낄 정도로 저와 새아빠가 뭔가 하면서 지내온 적도 없었어요. 그냥 한 집에 같이 사는 동거인이며 피로 이어지지 않은 아무런 상관없는 타인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다투는 저와 새아빠 사이에서 그쪽을 택한 거예요. 여러모로 다 구역질이 나고 싫어지고 친구랑도 소원해지고 일도 안 되고 대학도 못 갔고 여자랑도 잘 안 된 저는 군대로 도망가듯 움직였답니다. 얼마 안 돼요. 지환이도 입대했던 소식을 들었지만 굳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호된 시간들을 거쳐 제대한 이후 전혀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쯤 하도 지환이가 만나자고 연락을 해오길래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대뜸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충재야, 나 결혼한다. 수진이랑 올 겨울에 결혼할 예정이야. 제대하자마자
결혼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어. 너도 꼭 와서 축하해주라. 응? 하지만 저도 선뜻 대답을 못하겠는 게 왜 제대까지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둘 얼굴 보기가 힘든 거예요. 지환이랑은 개인적으로 한 번 만나긴 했지만 수진이 사진을 보고 나니 더 마음이 아파오더군요. 하필이면 처음 봤을 무렵보다 물씬 물이 올라서는 완전히 착한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둘이 미리 찍었다던 웨딩 촬영 사진을 보니 가슴이 꽤 거칠게 아파오더라고요. 결국 결혼식은 가진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답니다. 미안해, 지환아. 축의금 보낼게. 친척 쪽에 일이 있어서 가야 하는 걸 깜빡했어. 신혼여행 다녀와서 또 보자. 이렇게 말을 한 뒤 저는 이후로도 거의 1년을 넘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도망을 다녔답니다. 이 눈치 없는 녀석이 자꾸 저를 불러대는 거예요. 충재야, 내가 친구라고 부를 만한 진짜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냐. 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자식도 생기니까 진짜 옛 친구가 보고 싶고 옛날 사람들 생각나. 우리 고등학교 애들 몇 명도 생각나고 그중에 네가 제일 보고 싶다고. 뭐가 그렇게 바쁘길래 안 만나주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괜히 제가 나쁜 놈 같고 복잡한 감정이 들더군요. 이거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때 제일 하면 안 될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었답니다. 바로 아직 마음속으로 잊지 못한 여자가 있는데 새로운 여자를 만났는지 말이에요. 이것만큼 최악인 인간은 연애사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걸 제가 해버린 거죠. 이때 회사 친구가 괜찮은 여자가 있다고 해서 소개팅을 했고 하필이면 저는 수진이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슷한 사람일 뿐 수진이와는 엄연히 다른 인격체였던 거죠. 정미라는 여자였고 저는 일단 처음에는 호감을 갖고 만났답니다. 그런데 갈수록 점점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호감을 표해오고 저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충재 오빠, 오빠는 결혼 생각 없어요? 나는 얼른 가정 꾸리고 싶어. 저번에 어머님께 내가 이런 말씀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던데 오빠가 장가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걱정하시더라고. 사실 그 말 들으니까 나도 너무 서운하고 마음이 좀 그랬어. 왜 나랑 만나고 있는데도 결혼할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럼 우리 언젠간 헤어질 거야? 이런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좀 거리를 두고 싶더라고요. 물론 정미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결혼이라는 주제로부터 떨어져 있고 싶었어요. 그런 저를 엄마는 달갑지 않아 하셨고요. 게다가 될 수 있는 한 저와 엄마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싶어 하던 새아빠도 아주 철저하게 동의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얼마 안 지나서 저는 마음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듯한 경험을 또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늘 은근하게 가슴에 품고 그리워하고 있었던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건 고모들이 전화를 해와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다른 곳도 아닌 집에서 숨을 거두셨더라고요. 이때 너무 격렬한 후회와 슬픔이 밀려와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어요. 엄마는 그 와중에도 아버지 장례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셨고 새아빠는 새삼스레 우리 아버지 화제가 나오는 것을 매우 불편해했어요. 결국 저 홀로 뒤치다꺼리를 하고 아버지를 마음 안에서 온전히 보내드리지 못한 불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이때 또 지환이가 와주었고 전심적으로 축 늘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 딱히 방어하고 사절하고 그럴 기력도 아니었어요. 힘들어하는 제 옆에 며칠을 같이 있어주는 모습을 보며 조금은
다시 마음을 열게 되었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친구는 얘밖에 없었으니까요. 충재야, 나는 내 아버지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그냥 좋은 분이셨을 것 같아. 너가 가끔 아버지에게 쓰니까. 그래서 나도 이렇게 온 거야. 너나 나나 형제자매도 없잖아. 이럴 때 같이 있어줘야지.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 머물러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때 여자친구한테 연락도 하지 못했고 겨우 추스르고 연락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때에는 제가 마음이 많이 외로웠던 차라 여러모로 툭 건드리면 마음이 열렸던 때였답니다. 그래서인지 크게 마음을 주고 있지 않았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사 다 제 맘 같지 않더라고요. 아니면 저는 그냥 매번 이렇게 늘 순번이 늦어지는 것일까요? 제가 연락했을 때 아주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충재 씨, 무슨 일이야? 하도 연락이 안 되길래 우리 이미 헤어진 줄 알았어. 미안한데 별일 있었다고 해도 나는 그쪽이랑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 생각보다 너무 냉정하게 자르는 대답이 돌아와서 좀 민망할 지경이었어요. 상당히 거칠게 헤어짐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더 마음이 허하던 차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저에게 이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던 회사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바보같이 그냥 제 잘못으로 차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조기, 충재야, 미안해. 이거 다 내 잘못이야. 알고 보니까 그 이정미 씨 말이야. 자기네 회사 부장이랑 그런 사이였다네. 거기 다니고 있는 사람이 내 친구 지인이야. 근데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난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 소개시켜줬어. 얼마 전에 그 부장 사모가 쫓아와서 아주 한바탕 휩쓸고 가고 거기 끌려가고 장난도 아니었대. 내가 알기로는 충재 너랑 꽤 만났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몰랐던 거지? 이 말을 들으니 그렇게까지 애정을 줬던 여자도 아니지만 참 기가 차는 거예요. 회사 부장과 불륜 사이였던 중에 저라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쫓아다녔던 걸까요? 정확한 심리 상태는 모르겠지만 아마 불안한 연애를 하고 있으니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새로 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시점을 떠나 이 여자를 보내주고 나서 참 많이 허무하더라고요. 100% 이 여자 잘못이긴 하지만 그럼 나란 인간은 대체 뭐였나 싶어서 또다시 한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줄어들었고 침체되어 있었는데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원룸으로 독립도 하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말리고 싶어 하셨지만 사실 큰 대책도 없으셨어요. 나가 산다고? 아이고, 나가서 네가 어디서 살게? 혼자 밥도 못 해먹고 엄마 김치 없으면 밥도 못 먹잖아. 너 무슨 고집이야? 이때 저는 벼랑간 눈을 부라리며 평소엔 그러지 않았는데 엄마에게 대뜸 화를 내버렸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 이상 말을 못 잇는 모습에 묘하게 슬픔이 차오르더군요. 새아빠 때문이잖아. 같이 이 집에 더 오래 살 수는 없어. 엄마는 그 아저씨 못 버릴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먼저 나가는 게 낫지. 엄마는 이때 일그러진 얼굴로 눈썹도 팔자가 되어서는 무척 괴로운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자식과 배우자가 주는 감정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저와 새아빠는 전혀 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서로를 싫어하고 질투했어요. 엄마의 감정이 각자에게 쏠리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마음이 허해져 있을 때 지환이는 치고 들어왔고 결국 저는 손을 들고 항복했어요. 다시 지환이와 만나게 되었고 애까지 나와서 가정을 꾸려간다는데 완전히 포기하게 되더군요. 완전히 마음에 개운치는 않았지만 이제 수진이가 아닌
재수 씨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교류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우울감에 빠져서 멈춰 있을 때 지환이는 저를 끌어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말했거든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했던 인터넷 판매, CS 총괄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해. 충재 너도 지금 다니는 회사 팀장으로 있는 게 그쪽이지. 이제 그만 나와서 우리 둘이 회사 차리자. 나 자신 있어. 지환이가 저에게 보여준 명함들은 한눈에 봐도 대단해 보였고 어깨 너머로 늘 스캔하면서 다녔던 저에게도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답니다. 지환이는 그만큼 정말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돈을 꽤나 벌어들이게 되었어요. 그 특유의 진취적인 성격, 사람들을 잘 어르고 달래는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힘든 때마다 누가 그렇게 툭툭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이 사장, 요즘 회사 힘들지? 이번에 우리 회사랑 협업 한번 안 해볼래? 생각했던 아이템이 있거든. 이러면서 절로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매우 신기했죠. 지환이는 바빠질 때마다 늘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되고 싶지 않아. 돈도 많이 벌고 명줄도 길고 그렇게 우리 태영이 옆에 오래오래 있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될래. 이렇게 속삭이면서 눈이 벌개지는 지환이가 참 낯설게 느껴졌어요. 무언가가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던지 얼결에 수년의 시간 동안 함께 일을 하게 되었죠. 아주 자연스럽게 지환이와 한 몸이 되어 움직였답니다. 손발이 잘 맞게 착착 돌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도 성취감을 느꼈고 지환이도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공로를 인정하고 하여간 누가 봐도 우리는 나란히 한 팀이었어요. 충재야, 너 없으면 어쩔 뻔했냐. 너 덕분에 회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난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와이프도 어제 자기랑 태영이보다 충재 너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고 질투한다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약간 멋쩍기도 하면서 듣기 싫은 말은 아니라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모든 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던 중 동업하는 친구가 너무 잘 나가면 의견이 벌어질 법한 일들이 우리 사이에도 발생했답니다. 같이 일하는 몇 안 되는 동료들이 간간히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긴 했어요. 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요. 왜냐면 지환이가 곧바로 반박했거든요. 아니에요. 충재는 친구 인맥만으로 데려온 애가 아니에요. 둘이 학교 졸업하고 20살에 회사에서 같이 만났을 때도 이 친구가 워낙 일머리가 좋고 손이 빨랐어요. 일 잘하니까 같이 일하자고 한 거지. 친구라서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저도 왠지 울컥하기도 하고 저를 믿어주는 지환이의 모습에 꽤 감동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랬고 불과 몇 주 안 지나서 전 심각한 수준의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양쪽 다리에 나란히 쥐라도 난 사람 마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춤거리다가 기어서 화장실을 빠져나갈 정도로 쇼크를 받았는데요. 어느 날 회사 화장실에서 우연히 건네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지환이었고 다른 한 명은 김 팀장이라는 친구였어요. 마치 제가 아는 고등학교 때 지환이 목소리처럼 아주 껄렁거리고 한없이 가벼운 말투로 얘기를 하더군요. 충재? 뭐 그럼 알다시피 내가 그냥 한심한 인생 하나 낚싯대로 잡아 올려서 살려준 거지 뭐. 걔가 나 없으면 뭘 하겠냐. 자기도 아니까 가만히 있는 거겠지. 아,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댔던 그냥 냅둬 뭐. 이런 말 자꾸 나오면 나나 충재를 둘째치고 김 팀장도 이럴 때 골치 아파. 이래서 사생을 오프는 피곤하다니까. 제가 그래도 친구라고 여겨왔던 지환이의 입에서 한심한 인생이란 말을 들으니 참 너무 어이가 없고 힘이 쭉 빠졌어요. 지환이는 겉으론 저에게 위로해주는 말들을 잔뜩 했는데
뒤에서 저런 말을 하고 다닌다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듣고 얼마나 손이 달달 떨리던지 그 떨림이 제 눈에 다 보여지고 익혀질 정도였습니다. 어렵게 쌓아 올린 이 자존감이 어디를 근본 삼아서 왔는지 알겠더군요. 그나마 지환이가 올려준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니 대차게 내팽개치고 싶었어요. 며칠 고민을 하다 큰 결심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기 지환아, 나 몸이 안 좋아서 일요일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미안한데 일 좀 줄여주라. 그리고 다음 달까지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지환이는 몹시 놀랐고 저는 그 반응에 더 열이 올랐어요. 대체 왜 놀라는 걸까요? 자기가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던 놈이 주제도 모르고 이제 자기 주변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니까 기가 막혔던 걸까요? 이후로 계속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이를 악물게 되었고 연이어 걸려오는 개인적인 전화들을 다 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둘이서 함께 가기로 했던 지방 출장도 있었는데 장시간을 단둘이 같은 차에 있기도 구역질나고 메스껍게 느껴지더군요. 그럼에도 이런 저를 설득해서 출장 오고 가는 길 함께 가자는 거예요. 충재야, 몸 많이 안 좋아? 그럼 이번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같이 가주기만 하면 안 돼? 나 네가 있어야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가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일 얘기 말고 놀다 오자. 이처럼 일과 관련된 건 다 자기가 할 테니 간만에 나갔다 오자는 것을 전 끝끝내 거절했답니다. 당일까지 아침에 전화를 걸어오길래 짜증이 나서 핸드폰을 뒤집어 놨어요. 안 만나고 안 보겠다는 의지가 정말 투철한 상태였죠. 지환이도 사람이니 미묘하게 달라진 저의 말투를 느끼긴 했을 거예요. 이날 저는 연차를 이미 냈고 집에서 멍하니 쉬고 있었고 간만에 잠도 낮 시간대에 자고 좀 축 처져 있었어요. 웬만하면 잘 쉬지 않는 저였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쉬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었고 몸과 마음 모두가 무기력하더라고요. 잠들었다가 깼다가 배달 음식 먹고 대충 치우고 뒹굴거리고 있는데 회사 김 팀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자식이 뭔 일인가 싶어서 신경이 훅 곤두섰고 지환이랑 같이 회사 화장실에서 제 욕을 짓거리던 게 생각나 미간을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안 받고 있는데 몇 번이고 전화를 계속 징하게도 걸어오는 거예요. 신호가 너무 길어지길래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고 한껏 날선 소리로 받은 순간 느낌이 뭔가 되게 안 좋았어요. 사람의 본능이란 게 이상한 순간에 이상하게 작용하는 그런 힘이 있긴 하더라고요. 김 팀장이 무슨 말을 하기도 직전에 훅 하고 갑갑한 느낌이 저를 덮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저기, 왜 이렇게 전화를, 아니 그게요. 네, 왜 그래요 김 팀장? 그게 사장님이요. 사장님이 사고가 나셨어요. 말을 제대로 못 이어가던 김 팀장은 엄청난 긴장을 안고 머뭇거리더니 겨우 끝을 맺더군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뭐야. 순간적으로 머리가 텅 비어서 완전히 깨끗해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후로는 저도 모든 기억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그 길로 옷을 대충 구겨 입고 뛰쳐나가서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많은 이들과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병원에 도착했고 너무나 까있는 수진아니 재수 씨와 조카를 봤거든요. 귓속에서 왱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데다가 바람 빠지는 소리도 나고 아무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본능적으로 택시를 타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이 정신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간 저도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황 중에 진상을 확인해 본 결과 그간 통화한 몇몇의 사람들의 내용은 다 실제 정황과는 조금씩 달랐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데 저마다
정확한 원인을 콕 집어서 말하지는 못하더군요. 저도 급기야 재수 씨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즉사했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답니다. 이후로 저는 말할 수 없이 찝찝하고 불편하며 괴로운 감정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뭐랄까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순식간에 아주 차갑게 제 볼을 슬쩍 밀고 지나가 버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약간 손으로 만져본 느낌이랄까. 평소에 별일 없었다면 저는 정말 그 차를 타고 같이 갔었을 거예요. 거의 200%의 확률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우연하게 제 험담을 건너듣는 일이 생겨서 피하게 되었고, 그렇게 혼자 지방에 내려가던 지환이는 출장지에 다 못 가서 그런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환이에 대한 배신감, 증오감, 미움, 복수심 같은 것들이 매일같이 다른 색깔로 복잡하게 올라와서 괴로웠는데요. 장례식장에서 그의 얼굴을 보니 뭔가 더 움직일 의욕도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이 현실을 억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재수 씨와 이제 막 10살이 되어 있던 조카 태영이가 어정쩡하게 장례식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뭐랄까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가진 채 저는 어영부영 집안의 폐인처럼 머물다가 회사도 잘 안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회사 이사장이며 재수 씨한테도 이러저러하게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지환이가 없는 빈자리를 가장 잘 알고 같이 붙어 다니던 제 도움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보완을 했으면 하더군요. 어차피 사장은 제가 아니고 이사장이며 운영진은 다 따로 있었으니까 딱히 제가 막 뛰어들어서 할 일은 없었어요. 그나마 이사장은 저랑 교류가 있었기에 따로 만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조금 당황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듣고 서둘러 일을 마무리한 후 집에 와서 또 넋이 한참 나가 있었답니다. 사장 말이야, 되게 힘들어 보였어. 자네도 알지? 공황장애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 먹고 있었던 거. 조금 안에서 해서 운영진들끼리 패를 다니고 그 밑에 조무래기들은 눈치 보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아주 그놈의 정치질 사람 피를 말려. 밖에 일도 머리 아파서 숨 막히는데 말이지. 게다가 팀장들이 여기서는 나 김 팀장이랑 안 팀장 그놈들 아주 서로 아부에다 대고 어떻게든 누구 끌어내리고 올라가려고 눈이 시뻘개져 있잖아. 사실 자네 위치도 되게 간당간당했어. 그 자식들이 엄청 사장한테 자기 얘기하면서 떠보고 그랬거든. 자네뿐만이 아니라 박 부장도 그렇고 엄청 그 사이에 이간질이며 정치질 도마에 올라서 장난 아니었다고. 대충 흐름은 알았지만 정확히는 몰랐던 걸 보니 제가 너무 순진하게 지환이를 믿고 일에만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지환이가 저를 커버해 주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사장이 자네를 형제처럼 생각하고 하는데 그걸 갖고 어지간히 말 많았지. 낙하산이다, 줄을 잘 섰다, 온갖 험한 말들이 많았어. 사장도 감싸고 어쩌고 하다가 이 더러운 판에서 그런 듣기 좋은 말은 아무런 힘이 안 된다는 걸 알았겠지. 하여튼 나는 그 짓거리가 싫어가지고 이사장 노릇만 하고 깊이 들어가지는 않게 되더라고. 여기서 뚜렷하게 듣게 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정말 막연하게, 어쩌면 지환이가 그날 김 팀장과 화장실에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100% 사실 그 자체였을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들어보니 김 팀장을 썩 좋아하지도 않고 경계하고 있었고 꽤 가까운 관계인 이사장조차 지환이가 저를 많이 신경 썼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이 모든 정황을 들어보고 난 뒤 저의 추측으로는 이제 더 이상 지환이에게 따져 물을 수 없으니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자기 딴에는
저를 생각해서 회사 인간들 사이에서 욕먹지 않도록 자기가 나서서 제 욕을 하고 그러면서 남들이 저를 더는 신경 쓰지 않도록 뒤로 슬쩍 빼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게 맞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아무튼 확실하건 아니건 간에 이제 지환이에 대한 악감정은 크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슬쩍 훑고 지나간 듯 했던 죽음의 차가운 그림자와 순식간에 모든 곳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어버린 지환이의 존재감, 그 많은 것들이 절 무겁고 불편하고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아마 재수 씨와 조카가 걱정되어서라기보단 어쩌면 혹시 모를 어떤 죄책감을 조금은 풀어보고자 혹은 이 말할 수 없는 허함을 조금 채워보고자 그들 모자를 챙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본래 지환이가 있을 땐 이렇게 왕래가 많지 않았지만 조카 태영이도 저를 알고 어느 정도 교류가 있고 하다 보니 자주 보게 되더군요. 장례식장에서 아무리 초등학교 3학년이고 등치가 크다지만 안 어울리는 상복을 입고 우두커니 서 있는 녀석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한창 때 나이가 되어서 나름 어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중에 아버지를 보냈는데도 너무 괴로웠거든요. 하물며 맨날 자기와 살을 맞대가며 잘 놀아주던 아빠를 순식간에 잃게 된 어린 아들의 심정은 잠깐 상상만 해도 스산할 정도로 아프게 느껴졌어요. 그러니 저도 몇 번 태영이와 따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태영이도 제 앞에서 억지로 괜찮은 듯 애를 쓰더군요. 삼촌 이거 게임 할 줄 알아요? 저 이번에 해봤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이렇게 둘이 앉아서 나란히 게임도 하고 지네 집과 비교도 안 되게 자꾸 좁아터진 우리 집에 불러서 놀다가 재우기도 했었어요. 이 무렵쯤 재수 씨에게 건네들은 말이 있어서 그런지 좀 마음이 쓰였거든요. 충재 씨, 저도 저지만 태영이가 잠을 못 자요. 학교에서도 무기력한 것 같고 애가 속으로 엄청 골마 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충재 씨랑 만나고 놀다 오면은 애가 피곤해서 그런지 어떻게든 자더라고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좀 주변 정리를 할 때까지만 가끔 그렇게 데리고 재우시고 그러면 안 될까요? 이 말을 하는 재수 씨는 엄청 피폐하고 지쳐 보였고 도통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환이가 하던 일들을 이 사회에서 어찌어찌하고 회사가 굴러가도록 한다지만 특별히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일이 아니고 모든 게 갑작스러웠으니까요. 그리하여 제가 태영이와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주말에도 잠도 재우고 하던 그 사이 엄마가 몇 번 다녀가시더니 이후에 따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좀 짜증나는 얘기지만 엄마 심정도 이해는 가더군요. 너 말야, 내 친구 지환이 일은 참 안 됐지만 너도 내 살 길은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나이만 먹을래? 너도 작정하고 장가도 가고 어디 가정도 꾸려야지. 그 집이랑 놀아주는 것도 그 집 문이 쪽 쫓아다니는 것도 적당히 해. 아무도 안 알아준다. 너. 엄마도 이제 몸 아프고 몸 성치가 않아. 자식 하나라고 있는데 제대로 인간 노릇하는 것 좀 보여주라. 응. 하도 이렇게 연달아 고집을 부리시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선을 보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런 것 따위 전혀 내키지도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런 내용을 태영이가 들었던 건지 재수 씨가 저한테 어색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충재 씨, 이제 안 오셔도 돼요. 듣자니 선도 보신다는데 그러게요. 결혼도 안 하신 분을 이제 새로 가정도 꾸리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염치도 없이 붙잡고 있었네요. 죄송해요. 이 말에 약간 서운함이 훅 올라오기도 했지만 재수 씨 본인이 저렇게 정색을 하고 말을 하니 어쩔 수 없겠더군요.
그리하여 발길을 끊고 저는 저대로 예정된 선을 보긴 했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더 이어갈 마음은 들지 않았고 또다시 전 제자리로 돌아와 잠깐 멍하니 며칠을 보냈답니다. 어째 앞으로 더 나아가지도 그렇다고 뒤처질 수도 없는 한때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말쯤에 갑자기 태영인 녀석한테 전화가 와서는 놀러 오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삼촌, 놀러 오면 안 돼요? 엄마는 할머니네 간다는데 그냥 잠깐 와서 나랑 게임하고 가면 안 돼요? 나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이 말에 저도 약간은 태영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재수 씨랑 한 약속이 있는데 어쩌고 하면서도 결국 몸을 움직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만 입구에서 재수 씨를 마주쳤고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꼭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고 저도 선뜻 놀라서 이거 곤란하게 됐다 싶었어요. 오지 말라 소리는 했는데 오다가 들켰으니 본인도 되게 난감한 듯 보였거든요. 재수 씨 미안해요. 태영이가 혼자 있기 무섭다고 했는데 들러서 잠깐 태영이 얼굴만 보고 올게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해요. 그러자 재수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저를 살짝 올려보더니 한숨을 팍팍 내쉬는 거예요. 그렇게 문 앞에서 어설프게 태영이를 부르는 저에게 고개를 양쪽으로 세차게 흔들더니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솔직히 이 상황에 타이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서 전 꿈이라도 꾼 줄 알았어요. 현실감이 도통 없어서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저를요? 네, 충재 씨, 제가 왜 저를? 그 짧은 텀 안에 재수 씨 입에서 나온 말은 참으로 당황스럽고 가슴이 펑펑 울려대는 말이었어요. 감동적이고 진한 그런 얘기라기보단 너무 생뚱맞으면서도 한편으로 저도 생각을 안 해본 적은 없었던 다소 위험한 이야기 말이에요. 저 충재 씨에 대해 감정이 있어요. 좋아. 아니 사랑. 그래서 오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정말 이때 뭔가 결심이라도 한 듯 정면으로 제 눈을 보면서 괴로운 얼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그리고 왜 저를, 저 같은 사람을? 이 말을 하면서도 그간의 짧은 듯 길었던 시간이 눈앞에서 훅훅 빠르게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와 재수 씨, 지환이 셋이 알게 된 그 초반의 시간들부터 어느새 재수 씨며 충재 씨 하는 그런 명칭들이 정식으로 붙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10년이 훌쩍 넘는 그 시간들 말이에요. 충재 씨는 모르겠지만 처음 만났을 때도 호감이 없지 않았어요. 그 뒤로 태영이 아빠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훨씬 컸죠. 이 사람을 많이 사랑했어요. 네. 듣다 보니 도통 시점이나 여러 가지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글쎄요. 아무튼 이 사람은 이후에도 충재 씨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여전히 좋고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을 보내고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마음이 붕 떠 있는 건지 이후로 우리 태영이랑 같이 있어주는 모습이나 우리랑 식사하고 시간을 보낼 때 이상하게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참 복잡한 감정이 한데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괴로워서 오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선 보신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던지 그 말을 들으니 참 저도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날이 오고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누가 감히 상상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젊은 날에야 그녀가 재수 씨가 되기 전에 좋은 감정을 품고 좋아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내 친구 지환이와 부부가 된 이래 이성적인 감정을 품지 않도록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그쪽으로 감정이 가지 않도록
늘 의식하고 노력했고 함께하는 자리도 피했어요. 마주쳐도 늘 시간을 툭 잘라먹고 사라지곤 했답니다. 그런데 지환이를 보내고 저도 어느새 느슨해져 있었던 건지 은연중에 마주치고 마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나 봐요. 이런 예상치 못한 고백을 듣고선 바로 칼같이 잘라내고 정신 차리란 소리를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재수 씨 좀 당황스럽네요. 저한테 그런 감정을 갖고 계셨다니. 겨우 이 정도의 말만 뱉었을 뿐 속으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는 저와 재수 씨 사이에 차가운 침묵이 흐르고 있던 중 갑자기 현관문이 끼익 열리면서 태영인 녀석이 나오더라고요. 일순간 저와 재수 씨 모두 당황했고 순간적으로 저도 굳어있던 얼굴을 풀고 웃어 보이려 했어요. 그런데 태영이는 그렇게 절 오라고 불러놓고선 막상 눈앞에 있는 저를 썩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불렀는데 저를 보지 않고 곧장 자기 엄마한테 와락 안기더니 이런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앞서 재수 씨의 고백 이상으로 이 아이의 말은 저를 요란하게 흔들어 놓았어요. 엄마, 나 삼촌은 그냥 삼촌이야. 아빠 말고는 싫어. 아빠 만들어주고 그런 거 하지 마. 나 싫단 말이야. 태영아, 아빠라니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나 다 들었어. 그냥 삼촌은 삼촌이야. 아빠가 되려는 거 아니지. 나 그럼 이제 삼촌 안 볼 거야. 이 둘은 제 앞에서 어지럽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그러고 보니 나도 어중간하게 감정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걸 무척 잘 케어하고 걸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이에 이런 당황스러운 고백도 받아보게 되었네요. 시기도 시기고 하물며 지환이가 남겨두고 간 자식도 있고 지환이에 대해 날 서 있던 복수심도 어느 정도 허물어져 있는 요즘에 왜 저는 아주 잠깐이라도 마음이 요동쳤던 걸까요? 사람 안에 남아있는 마음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자신은 떳떳하다고 한들 언젠가는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화살이나 악으로서 사용될 수 있나 봅니다. 결코 태영인 녀석을 상처 줄 생각도 없었고 재수 씨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도 않았으며 하물며 나중에 지환이에게 죄될 만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었어요. 그런데 은연중에 정말 무섭게도 재수 씨로부터 고백을 받았을 때 살짝 출렁했던 거예요. 제 마음이 말이죠. 한간에 다른 사람들은 친구가 있는 상태로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을 떠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와 지환이의 관계에서는 그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거기에 쐐기를 박는 격으로 태영이가 울면서 하던 말이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느껴지더라고요. 삼촌이 좋긴 하지만 아빠는 안 된다. 아빠는 아빠 한 사람뿐이다라는 말이요. 아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더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새아빠와 우리 친아빠 사이에서 늘 방황했고 엄마를 원망했었으니까요. 여러 생각이 밀려오면서 그만 눈가가 참을 수 없이 뜨거워졌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결국 온 얼굴 감싸쥐고 숨을 한참 들이쉬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이 말에 태영이도 울고 재수 씨도 얼굴을 못 들고 흐느끼더군요. 이제 전 여기 안 오겠습니다. 오지 말라 하셨는데 제 잘못이에요. 잘 사세요. 태영아, 삼촌 간다. 안녕. 제가 오래도록 놓지 못했던 그 인연은 이렇게 봤을 때 끝내 제 인연이 될 수 없었던 것 같네요. 지환이가 있든 없든 어차피 여러모로 저와 재수 씨는 한 배 타기엔 틀린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었는데 돌아오는 발걸음 내내 아쉬움과 서운함, 서글픔 등이 종합적으로 몰아치는 걸 보니
이런 결말 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후로 전 회사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좀 쉴까도 생각해 봤지만 머릿속 복잡할 땐 몸이 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잘할 수 있으리라 믿어볼게요. 여기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